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시작. 오늘은 한판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국회 대정부 질문 대개 국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칭찬을 한 경우가 드문데 지난 27일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다. 또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의 대정부 질의 대단히 화제가 됐고 우리 진 작가님이 칭찬 웬만하면 안 하시는 분인데 논평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논평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일전에 나왔을 때 엄청 혼났던 것 같은데. 그 대정부 질문 굉장히 의원실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평소하고 특별히 달랐던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워낙 특히 유채한 씨 철창에 들어가 계셨던 분이 이제 성함이 유채한 씨인데 네. 제가 보니까 알려진 것보다 더 작더라고요. 아. 1m에서 0.3평이라고 보도됐었잖아요. 네. 실제로는 80cm예요. 아. 0.15평이거든요. 거기 계시던 그 유채한 씨 사진을 보고 국민들께서 워낙 안타까움이 크셨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그 설전도 질의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장면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몰려와서 에워싸고 휴대폰 빼서 바닥에 던지고 끌어내립니다. 여성 노동자들 박스더미 밑에 숨어 있는데 잡아 끌어내리고 물건 다 뜯어냅니다. 이거 다 집단 폭행, 집단 손괴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걸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폭처법 2조 2항 7년 6월 이하의 징역 이것도 판단 못하십니까? 사안을 정확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안을 이렇게 단기간에 화면만 보고 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확인을 못했다? 자,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갑자기 몰아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유치한 씨가 애초에 왜 배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청과 하청 전치 사이에 12주 이 폭력을 피해서 있을 곳 찾아다니다가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조선 제일 밑바닥에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구조물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용접공이니까 끌려나가기 싫어서 끌려나갈까 봐 가지고 있는 도구 가지고 용접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거 모르셨습니까?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면서 그냥 불법이다 경고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셨습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죠. 예.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탄희 의원님의 요 질의 장면. 전 저기서 제일 코미디가 뭐냐면,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불법을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판사밖에 없거든요. 예. 대답을 잘 했어요. 근데 맨 끝에 가면 본인 장관 지위로서 불법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건 자기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둘러가는 점이 가장 좀 웃겼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답변에. 사실은 제가 가장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것은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장관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답변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현장에도 여러 번 갔고 입장문을 여러 번 냈습니다. 파업이 끝난 직후에도 행안부 장관,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3명이 공동으로 연명을 해서 불법 점거 행위가 끝났다. 좋은 사례다. 라고 아예 입장문을 냈거든요. 예.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대답을 하면서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사안의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지금 면박 주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 정부의 어떤 노동 이슈나 이런 것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그거 내가 모르는데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될 텐데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잖아요. 그렇죠. 금방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사실 생활고로 시작된 거거든요. 조금 이따도 대답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활고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우리가 취약계층 보호하고자 할 때 그 보호 대상인 서민들과 이 하청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이런 파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윤석열 정부가 비슷한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극도의 불안감이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다라는 점이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사소한 거 하나 좀 여쭤보면 저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준비는 많이 해봤는데 내용의 얼개 혹은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측에 전달을 보통 하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저희가 보내죠. 요지는. 네. 그러니까 파업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걸 알고도 다 모른다고 답변을 들으신 뭐 거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 그 부분은 질문 요지에 아마 넣었을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연인으로 24명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의 고위직들이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거의 융단 폭격을 했어요. 이거는 불법 점거고 이래서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하겠다. 그래서 특공대 투입 검토도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헬기도 실제로 현장에 띄었고 옆에서 진압 훈련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이내에 계속 진행이 압축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안 파악조차 안 돼 있다. 심각한 거죠. 질의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적인 게 아까 김성애 소장도 잘 지적을 했지만 자기들이 그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의 불법은 확실한 거죠.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놓고 이른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권이 사실 공정과 원칙 이거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옛날에 그 두 번의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줄푸세에서 법질서 세우자. 노동자들을 일단 법으로 때려잡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장면이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의원들이 뭐 이기려 들거든요.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딱 해서 그 장면만 딱 보여주면 국민들이 딱 판단을 해요. 아, 저 사람들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실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그 질의를. 제가 이제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저는 사실 제가 편파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더 심각한 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 작가님 말씀도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 신본 겁니다. 열심히 표는 얻어갔지만 일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정부에 대해서 경각심을 저희가 갖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검사 생활만 30년 하신 분이잖아요. 네. 민생을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비춰요. 앞으로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국무위원들조차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더 되는 왜 것이죠. 그럴까요? 네. 민생에 무관심이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 근데 이 부끄러움 사람- 예. 없는 거. 이게 불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무지는 불법이 아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당연히 알아야죠. 네. 당연히 알아야죠. 그건 뭐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무관심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고위직 공직자가 됐으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으면 지금부터는 태도를 바꿨어야죠.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자들을 위한 법치주의 이것과 좀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건가요? 저는 사람 차별하는 법치주의라고 느꼈어요. 사람 차별하는 법치주의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괴롭힘 당할 때는 못 본 척 하시다가 예.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더니 딱 와가지고 막 화내시는 선생님. 나중에 뭐 알고 보면 뭐 촌지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이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에 적법하게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 두들겨 맞고 예. 끌려 나가고 그리고 뭐 산탄총, 공기총 들고 간다 잠자지 마라 협박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 지켜보겠다고 지켜봤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못 본 척 하다가 마지막에 실정법 위반에 딱 걸려들면 그때 와서 딱 나타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헬기 띄우고 진압 훈련하고 의원님이 이제 이런 이번에 상황이라고 질의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또 많이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 2022년에 파업이 이렇게 더 불거진 걸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나 사연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하루만 원래 있다 올려다가 이제 이틀 있게 됐는데 한 12분 정도 뵀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살 수가 없다. 금리가 오른 게 결정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에 우리 조선업이 어려우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회사 쪽에서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 납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건강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납부가 안 돼 있습니다. 체납돼 있어요. 회사 측이 내줘야 될 것이. 근데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면요. 은행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최저임금 받고 살고 계시잖아요. 20년 차, 30년 차잖아요. 3인 가정, 4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최저임금으로 못 살거든요. 빚을 내고 있어요, 다. 근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6% 상단 돌파했잖아요. 은행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받고 계셨는데 금리가 6% 넘어가니까 최저임금에서 금리 20만 원, 이자 20만 원, 30만 원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 낭떠러지 바로 앞에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촉발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정부에서. 왜 그럴까요? 현 정부의 뭐 노동 정책이나 노사 문제 대응 과정을 보시면서 의원님 어떤 걸 느끼십니까? 사실은 이런 그 사람 차별하는 법치주의의 문제는 한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누적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사람 차별하는 법치에 더해서 때려잡는 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법치가 사람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보호하는 법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산재 보험 가입하게 해주고 뭐 추락할 때 죽지 않게 안전금융망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그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도 다 법치예요. 근데 사람 보호하는 법치는 안 하고 때려잡는 법치를 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데다가 때려잡는 법치를 하니 이게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말을 해보면, 근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은 맞지 않느냐. 실제로 이 파업 때문에 7천억, 거의 1조 가까이 손해를 봤다라고 또 주장하는 뭐 신문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숫자는 명백하게 과장이 됐지만요. 네. 논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업이 처음부터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조기에 중재를 해서 특히나 원청이 관여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회사도 손해 안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차별하는 법치, 때려잡는 법치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회사에도 하청 노동자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지켜보는 국민들만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이죠. 사실 다른 데보다도 이 조선소 같은 경우 하청이라는 게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하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력사무소격의 하청이라서 특히나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사 교섭에 있어서도 원청과의 교섭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딱 정리는 안 되는데 대법원 판례로는 원청의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법 개정도 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잘 논의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180석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손해배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 근데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지금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검수완박법이니 우리가 볼 땐 도대체 뭐 하는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목숨 당에 그냥 운명을 걸고 전 당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통과를 시켜놓고서 이런 것들은 왜 묵히고 이제 와가지고 생색을 내는지 좀 그게 좀 불만이에요. 뭐 생색을 낸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선순위를 높여야 된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국세법사위에서 또 의원님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문제 지적하셨던 게 있죠.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의원님 보셨던 건가요? 사실은 저는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법무부로 그 이관되면서. 예, 이게 저는 처음엔 사실 기대를 조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5월 30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 인사검증 업무라고 하는 것도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게 된다. 밀실 업무가 아니라 투명 업무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질문을 막상 해보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질문만 할 수 있게 됐고 답은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 그럼 뭐가 좋아진 거지? 투명성이 개선이 됐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아니 이게 뭐가 바뀐 거야? 바뀐 거라고 하는 파견된 검사들 3명이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이제 파견된 검사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인사정보가 축적된다라고 합니다. 그 장관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이거 축적되고 계속 검사들이 관여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누적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 살생부나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승진 심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사정보는 어쨌거나 법무부로 모일 거고 그 자료가 어딜 떠나지 않고 축적이 됐는데 축적된 자료는 지금 칸막이를 쳐서 수사하러는 안 넘기겠다라는 것이 애시당초의 발표 아니었습니까? 내용이 좀 다른가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사 절차를 공개해달라, 프로토콜을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어떤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이제 어떤 이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가면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의 질문 응답이 요즘은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말싸움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장관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대정부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저희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임명직 공직자는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싸움, 주고받는 기싸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고 계속 겉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의원님은 질문을 잘 준비하시지만 때로는 또 의원들의 질문이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들이라는 게 되게 대부분 다 장학퀴즈고요. 그다음에 그거 알았느냐 뭘 알았느냐 많은 경우에는 이 대답도 가능하고 저 대답도 가능하고 이 대답도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꼬투리 잡기용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원칙이 있으면 이런 원칙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런 원칙 아세요? 근데 그 원칙이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답하면 뭐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또 몰아치고 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네. 사실 이게 정치 개혁하고도 관련이 된 이슈고 저도 사실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공방전이 그냥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것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평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민생 문제, 또 뭐 기후 위기, 격차 위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안보 문제, 식량 문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치가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 극도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인사정보 관련해서 큰일이라고 짧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수사정보 담당관인가요? 지금 뭐 이제 원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다 이제 규모를 축소를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해서만 20명까지 줄였는데 이걸 전국 지방 검찰청에 다시 다 부활을 시켜서 담당 수사관을 배치를 하고 규모를 좀 확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모인 정보와 또 이 수사정보 담당관이 이제 뭐 관리관으로 바뀌겠죠 아마도. 해서 이것도 직급을 올려서
수사 정보도 대규모로 모으기 시작을 해서 사실상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진 국정원을 대치해서 검찰이 좀 지나치게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인사정보관리단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의구심들을 하나씩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해소하거나 또는 해소가 안 되면 제도적인 방치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예. 그래서 복싱하듯이 때로는, 서로 때리기만 있는 거죠. 때로는 이제 뭐 우려할 만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 위험을 갖다 극단적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경험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상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뭐 일단은 이제 저는 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는 건데요.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돼서는 마지막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에 그 프로토콜 인사검증 절차와 관련된 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예.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검증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그 최광욱 의원 말을 들어보니까 이걸 갖다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했을 때는 그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더 나은 대책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불안해하는 문제, 뭐 경제도 있지만 최근에 또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최근에는 또 이 교육 교부금 관련해서 이 돈이 이제 각 교육청이 이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해온 재원이라서 의원님이 또 강하게 비판을 하신 부분이 있네요. 예,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상반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유초 중등 교육에 쓰이는 이 교부금을 뭐 줄이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이제 저소득층의 돌봄 비용을 줄이는데 더 쓰자. 또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쓰자라고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후자 쪽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재정을 줄이면서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한 게 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줄여놓고는 나중에 이 만 5세 취학이 서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 이제 이 정책이 추진되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제가 보면서는 이게 정책 자체가 좀 날림 정책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장관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학년제 개정 이런 것들은 최근에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법에 따라서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부는 그걸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문석열 정부는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장관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알아도 약간 참고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구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된 거는 맞고요. 이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좀 신중하고 전문성 있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걱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대선 후보 당시에 한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통령은 사실 큰 틀에서 방향만 잡으면 되고 장차관들이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거다. 맡기면 된다. 그게 이제 좀 네.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는 듯해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그 아랫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네. 본인들도
그냥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나는 큰 틀의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 아랫사람이 또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그냥 미루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예. 그게 이제 인사 검증하는 절차 또는 임명하는 절차에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채 임명이 됨으로써 그 위험성이 더 지금 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간에 요즘 공무원들이 일은 5급, 6급, 7급들이 다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떠도는 이야기에 불과하기를 저도 바라지만 이 장차관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비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또 더 높아지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사실은 한참 전에 됐다가 이게 유보가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진학 연령 만 5세로 낮추는 문제. 네. 근데 이거 결국은 장관이 뭐 무슨 정책 검토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첫 질문에서 이제 그 반도체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해가지고 이제 교부분 가운데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유초등 교육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그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는 뭐라고 의원님 판단하십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죠. 아마 대부분 판단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 장관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주의적인 그 노선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가장 그게 중요한 임무다. 그걸 해야 되고 지금은 반도체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을 하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 것 난 같아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어쨌거나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3조 6천억 뭉텅 잘라다가 대학은 사립대학들도 많잖아요. 그 사립대학에다 그 돈을 퍼주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그러니까 무슨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돈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큰 틀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뭐 여당 의원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판하시면서 이 돈이 결국은 대학생들한테 돌아간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애들 돈, 동생들 돈 뺏어서 그렇죠. 형들한테 쓰는 셈인데 애들 돈 뺏는 게 맞냐.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메울 거냐. 그거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자. 근데 그걸 그냥 후순위로 미루고 아무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날림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뭐라고 근데 말씀? 법적으로는 이게 교부금을 이쪽 그 교부금의 용처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법을 아니요, 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방재정교육부금은 이제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네. 국회에서 또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부대 성추행 사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래람 중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검사들이 공범이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맥락으로 하신 말씀인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진짜 이 사건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군에서 법무관들은 군 사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병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에서도 봤지만 군 검사가 거의 50일 가량 사건을 방치하고 피해자 아버지가 딸이 자살할 것 같다 탄원서를 내도 그냥 방치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한 법무관은 수사 정보, 자기가 알게 된 수사 정보를 퍼뜨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법무관들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그거를 알게 된 징계장교들은 징계를 안 하고 그 징계장교들도 법무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무관들이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같은 그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군 검사가 사실상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 법무관들이 곡간 직위인데 곡간을 털고 있는 셈이고요. 아동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아동 학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꿨어요. 관할권을 민간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대로 사실은 제대로 권한을 넘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민간 사법기관하고 군 사법기관과의 충돌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께서 방침을 명확하게 저는 내리셔서 손 떼라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예. 권한이 구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 떼게 하고 네. 민간이 민간으로 확실히 넘기도록 하는 넘기도록.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잠깐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만 하겠습니다. 예. 이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부대원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혼자 안 걸렸다고 남자 숙소로 불러들여다가 너 얘 거 만져라고 해서 코로나 걸리게 했는데 이 사람을 그 가택 침입으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군 경찰이 검찰에게 송치를 한 정말 희대의 사이코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거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의원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입법 절차가 됐는지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